일단 그 편집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편집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그냥 무작정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한번 편집 안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생각이 여기까지 닿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편집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촬영본 파일을 작업용 컴퓨터에서 이게 옮기는 과정,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포트, 인제스트, 트랜스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임포트라고 하고, 어떤 거는 인제스트라고 하고, 어떤 거는 트랜스퍼라고 해요. 요 개념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지 동일합니다. 근데 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카드에서 컴퓨터로 옮겨놓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그걸 다시 프로그램으로 옮겨오는. 근데 실제로 옮겨지는 거는 컴퓨터로 한번 갈 때만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실제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값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디 있다라는 것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카드에서 필요한 파일을 직접 편집 소프트웨어를 끌어다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카드 자체는 항상 불안정해요. 쉽게 뻑이 딱 날 수 있고,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편집 모든 촬영본을 항상 어딘가에 백업을 하고, 그걸 하드디스크나 SSD, 가능하면 외장보다는 내장 하드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거를 편집 소프트웨어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적인 파일 관리하는 거가 굉장히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커요. 이 파일 관리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뭐 이런 거 통째로 복사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통째로 복사하는데 작업 폴더에서 편집을 따로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포맷할 수 있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이건 컴퓨터에 해당 사항인데, 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NTFS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포맷 방식이고요. EXFAT, 요거는 보통 대부분 메모리들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맥은 맥 OS 이 확장이라고, 맥 OS 저널링이라고, 요렇게 보통 자기네가 쓰는 방식으로 포맷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맥과 윈도우즈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식은 보통은 EXFAT가 제일 좋아요. 이 보통 메모리들, 외장 SD 카드들을 이렇게 해요. FAT 아니면 EXFAT인데, 여기 지금 FAT32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4기가보다 더 큰 파일들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파일이 4기가 넘어가면 FAT에서 상태에서는 저장이 안 되고, NTFC는 FS는 윈도우즈용 포맷 방식이고요. 맥에서는 읽기만 돼요. 거기다 덮어 쓰는 게 안 돼. 그 방식으로 저장이 되면. HFS는 맥 저널링, 맥에서는 자유롭게 호환이 되는데 이게 윈도우즈에서 못 읽어요. 아예 읽지도 못해. 하드 디스크 자체를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데이터가 써 있어도 못 읽어. 그래서 양쪽을 호환하는 거는 EXFAT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약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메모리를 포맷하거나 외장 플래시 USB를 포맷하거나 이랬을 때 양쪽을 다 쓰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및 폴더 관리나 파일명,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는 자기만의 방식이 좀 있어요. 날짜, 그 다음에 뭐 데이터의 그
뭐라 그러지? 시간, 뭐 번호, 뭐 테이크 넘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관리를 해주는 게 나중에 그 파일들을 관리할 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꺼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일들을 제대로 꺼내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완전 헷갈려서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검색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자체를 관리할 때도 꼭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파일명을 어떻게 좀 관리할 것인가. 아까 제가 폴더 관리하듯이 파일명과 폴더를 그런 관리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편집 파일의 프로그램들을 돌리다 보면 내가 멋모르고 이렇게 파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해 놓은 거예요. 나는 관리를 한답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편집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파일들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 주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소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미싱이 되는 거죠, 파일들이. 그 필모라를 하실 때도 그게 가끔 발생을 해요. 필모라도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파일이 있는 주소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파일이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 거야. 야, 너 이 파일 어디 갔니?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시작할 때. 그럼 이제 그거를 리플레이스 해주거나 아니면 그건 다른 파일로 대체를 해주거나 뭔가 이렇게 걔한테 해주지 않으면 그 파일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널 컷 프로 방식이에요.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요 내용들은 거의 파이널 컷 프로에서 많이 일어나는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편집 프로그램들은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아까 제가 VEG라고 이제 거기에 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을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워드를 중간에 저장 안 하면 날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저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100번 강조해도 왜냐하면 편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하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전원이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안에서 하드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탁 하고 닫혀버려요. 응용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그러고 퍽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세이브가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세이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자주 세이브 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세이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작업 다 해놓고 마치 워드 닫혀놨는데 밑에 이렇게 해서 야 이제 인쇄하면 돼 그러고서 딱 했는데 퍽 눌렀는데 갑자기 날아가는 거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파일들은 정말로 세이브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자주 세이브 하시고 가능하면 자동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옵션으로 두셔서 그래야 나중에 혹시 뭐 오류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되더라도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그런 작업 파일이고요. 소스 파일들은 그 원본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 파일들은 예를 들어서 원본을 프로그램 따라 좀 다른데 원본을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렌더를 걸어가지고 다른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그걸 다시 불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가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임시 파일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그 위치들을 정확하게 임시 파일들은 어디 있고 소스들은 어디 있고 프로젝트 파일은 어디다가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좀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네. 그다음에 백업은 뭐 이거는 필수. 아까 저장도 필수, 백업도 필수. 백업은 어떤 의미냐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원본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 데이터 중에 제 컴퓨터를 세팅할 때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듀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하드 디스크를 레이드 형태로. 그래서 데, 데, 어, 하드 디스크가 두 개예요. 같은 이름으로 같은 하드 디스크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뻑이 나더라도 그 나머지 하나에서 소스를 다 불러낼 수가 있게 그렇게 컴퓨터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일반 집에서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백업 장치를 외장 하드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꼭 가능하면 자주 백업을 해서 뭐 수동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를 써도 되고요. 예. 근데 좀 중요한 건 데이터가 날아가면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주 하고, 예, 그다음에 버전도 가능하면 업데이트하고 프로젝트명으로 다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 파일을 우리가 도대체 영상을 편집하려면 웬 놈에 이렇게 파일이 많은지, 뭐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고 뭐 알아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맷인데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코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압축하는 방식, 예, 이거를 코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코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비율로 압축할 것이냐, 예, 요게 이제 데이터 레이트예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per hour, 1시간에 몇 기가로 용량을 할 거냐.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mpeg-2 422HD라는 파일과 이 뒤에 팬텀 플렉스 4K 로우 어마어마한 용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 아워를 20기가로 녹화를 하는 건데 얘는 원 아워를 1.5 테라바이트로 녹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못 쓰는 파일 포맷이죠. 저거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요 정도? 여기서 이제 소니 카메라가 자체 개발한 게 XAVC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레스 422라는 거는 애플에서 개발한 코덱이에요. 파나소닉 카메라에서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코덱들이 있고, 이 뒤에 블랙매직 4K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프로레스 422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 자기네들 압축 방식이 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파일이 같은 파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왜 똑같은 MP4인데 왜 여기서 안 열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같은 MP4가 아니에요. MP4라도 실제로 그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코덱, 파일을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자, 우리가 아는 MOV, 뭐 MP4, AVI, 이걸 확장자라 그래요. 예, 확장자인데 MP3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확장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MP4 안에도 이 코덱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MP4가 있고 못 읽는 MP4가 있는. 예. 그래서 이 코덱을 어떤 코덱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화질하고 편집과 이 필요한 장비의 레벨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작은 방식은 거의 다 모든 이 컴퓨터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아까 그렇게 압축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면 uncompressed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압축, 거의 원본에 가까운 이런 방식들은 어마어마한 용량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전송률, 그러니까 동영상의 데이터 파일이라고 있는데, 자, 비트와 바이트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초당 전송률이라고 하는 BPS라고 하는 거는 비트 단위는 제일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바이트는 비트를 묶어 놓은 단위고, 뭐 이거 너무 지금은
뭐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비트와 바이트라는 게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비트 레이트가 비트 비율, 이 전송 비율에 따라서 뭐에 제일 영향을 주냐 하면 화질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같은 MP4라도 전송 비율 비트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깨지는 느낌, 모자이크 된 느낌 이렇게 되고, 비트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예.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무작정 높은 비트 레이트를 쓸 수가 없는 게 컴퓨터가 작업하는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편집용 코덱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지만 편집이 수월하고 고화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편집용이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다양한 코덱들 중에는 좀 별로 안 좋은 코덱들도 있고, 좋은 코덱도 있고, 그냥 영화를 보기에 좋은 코덱들도 있고, 그냥 편집하기에 좋은 코덱이 있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실는 방식이, 압축 방식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드 디스크와 SSD가 똑같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이지만 SSD를 읽는 속도가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 월등히 빨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은 데이터는 SSD에다가 보관을 해야, 하드 디스크는 로딩이 느려요. 그래서 부팅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드 디스크, 부팅이 거의 딱 켰는데 거의 한 10초 만에 푸르 다 들어왔다, 이거 SSD.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맥은 다 기본적으로 SSD를 써요. 요즘 컴퓨터들은. 윈도우는 아직도 하드 디스크를 쓰는 윈도우 컴퓨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외장 스토리지, 내장은 안에 있을 것이냐, 밖에 있을 것이냐의 문제고, 레이드 방식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 개를 듀얼로 이렇게 붙여놓고 두 개를 동일한 하드처럼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레이드라고 그러는데요. 다 뭐 전문적인 쓰임이 필요한 거라서, 회전 속도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빠르면 데이터를 잘 읽고요. 회전 속도가 느리면 데이터를 잘 못 읽어요. 예, 천천히 읽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메모리에 관련되는 건데, 이거 메모리에 관련된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아주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메모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읽는 수준에 read 95, write 60메가 per second, 1초에 60메가를 쓸 수 있고 나는 95메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얘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4K를 찍으려면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4K는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얘가 read보다 이제 writing이 거의 120메가 정도는 나와야 이 4K를 제대로, 미니멈 95메가라고 하는데 95메가에 에러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 몇십 메가 돼야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쓸 수 있어요. 지금 남인 집사님 쓰시는 OD 마크 2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4K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OD 말고 요즘 OD 마크 3? 마크 3인데 마크 3도 4K 안 되죠. 예, 안 될 거예요. 마크 3가 되나? 영상으로 아마 4K가 마크 4나 돼야 아마 4K 나올걸요? 예. 근데 하여튼 그 4K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쓴다면, 4K로 찍으려면 이 메모리를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써야 돼요. 클래스가 높은 거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안 그러면은 괜히 왜 작동했는데 레코딩이 안 돼? 가다가 뱉어버려요 다. 예, 데이터가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예,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요 숫자, 이게 다 여기 UHS 스피드 30메가인데 지금 하는데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3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보다 더 UHS2, 그다음에 XC2 뭐 이 정도는 돼야지 4K를 읽더라고요. 네, 이게 미니멈입니다. 4K를 할 때 30메가 마크 3로 돼 있는 거.
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USB의 커넥터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USB 2.0이 있고 USB 3.0이 있는데 3.0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런 방식, 예, 이게 이제 컴퓨터가 다 요런 방식으로 지금 구멍이 나 있죠. P메일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보통 케이블들은 다 3.0 이런 식으로 메일 방식으로 돼 있고요. 메일 방식 중에 이건 프린터에 보통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요런 방식들은 B의 메일 방식 B, 예, 요런 모양.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방식으로 돼 있는 거 있고요. 핀, 미니 A, 미니 B, 그다음에 미니 4핀, 또 요즘 USB-C 타입, 예, 다 나와요.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계셔야 장비들을 쓰는데 지장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상관이 있냐면 전부 전송 속도예요. 그러니까 전송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필요하시면 제가 이 PPT는 다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상식적인 것들만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또 이런 다양한 형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암호처럼 써 있죠. 이해를 해야 돼요. 예, 4K라는 건 4K고 25는 프레임 레이트예요. 여기 FPS 프레임 퍼 세컨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느냐. 자, 방식 모션 JPG 방식이냐. 이거는 주로 캐논에서 쓰는 건데요. 다른 카메라들은 또 달라요. 지금 기본적으로 25프레임, 24프레임 혹은 30프레임, 60프레임 이런 그 비트레이트 이제 프레임 퍼 세컨 FPS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편집할 때도 맞춰줘야 돼요. 네, 나중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카메라에서 세팅되어 있는 것 값이 중요한 게 편집 세팅에서 이거를 만약에 바꿔주려면 높은 데에서 낮은 걸로 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프레임 레이트가 낮은 거를 갖고 높은 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는 거예요. 장수가. 네. 이게 동영상이라는 개념을 또 한 번 더 나중에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해상도, 레졸루션이라 그러는데 이 가로 세로의 픽셀 단위로 표기가 돼요. 4096에 2160이다. 그러면 4096개의 다트와 2160개의 다트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트보다는 그러니까 한 점, 네, 픽셀. 네. 더 자세한 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그림을 기록할지에 대한 수치. 그러니까 1초에 25장이냐, 1초에 60장이냐, 30장이냐, 120장이냐. 그럼 초당 120장을 찍으려면은 60초인데 그러면 그 1초에 120장을 찍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림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왜 쓰냐면 다시 슬로우 비디오처럼 할 때 초당으로 120장을 찍었을 때는 30장의 슬로우 비디오 그림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슬로우가 나와요. 근데 24장으로 찍었는데 슬로우 비디오를 하면 이렇게 늘려놨는데 중간에 그림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무드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프레임 레이트는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편집에서도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TV, 우리가 보는 TV 방식은 거의 대부분 30프레임 퍼 세컨. 그 다음에 영화는 24프레임.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도 중요해요. 29.97, 23.98. 요거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여기까지는 좀 너무 드랍 프레임, 넌 드랍 프레임 뭐 이런 거는 이해 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명한 거는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더 선명하다는 거. 네. 왜냐하면 그림이 많으니까 잘 보이는 거죠. 움직임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움직임이 잘 되는 거. 그다음에 코덱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카메라 제조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덱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카메라 안에서도
또 설정에 따라서 또 다른 코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그 카메라의 설정들을 자세히 보아야 코덱을, 이게 뭐 다른 코덱이구나. 좋은 코덱이냐. 정보량이 많은 코덱이냐. 아니면 정보량이 좀 덜한 코덱이냐.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All I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 카메라의 설정에 나오고요. 고화질을 원한다면 원본 무압축을 가능하면 선택을 해라. 카메라로 촬영할 땐. 그리고 그걸 편집 프로그램에서 로우하게 필요한 만큼 낮추는 거예요. 4K로 찍어서 1080으로 낮추는 거예요. 편집 프로그램에서. 근데 4K로 찍은 거를 꼭 4K로 내보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1080으로 찍은 거를 1080으로 내보내면 그냥 같은 레졸루션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업할 때 4K로 찍은 걸 1080으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안에서 고화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색감이라든지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네, 이제 점점 이제 촬영하면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네,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코덱들은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코덱들을 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코덱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베가스 프로그램에서는 처음부터 MOV 파일에 대한 코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퀵타임을 깔아야 애플용 MOV 그 코덱들을 얘가 설치가 되고 그거가 베가스에서도 불러 일으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에 다 그런 코덱들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안 깔린 경우도 있고 그 다 제대로 찍었는데 갑자기 초록색 화면이 나와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코덱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코덱들은 설치를 해줘야 될 수 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 정도면은 네, 제가 보기엔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